네, 조금 전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육사 교정안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광복군 5인의 흉상, 이걸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움직임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서 지금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그 육사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시작해서 나오게 되는지 혹시 좀 파악 좀 하셨습니까? 네, 네. 전반적으로 저는 뭐 그 설치할 때부터 예. 그 현역 군에 있었고 어허. 또 최근에 그러한 사항에 누구보다도 우려하고 분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이제 설치가 2018년에 됐었던 거죠. 네, 네. 그때는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던 겁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예. 군의 정통성이나 역사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군의 그 창군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1948년으로 봐야 되느냐. 그동안은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헌법과 다르잖아요. 헌법에서는 3.1 독립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군의 현대식 국군, 원래 군은 뭐 5천 년 동안 군은 있었으니까 그걸 그렇죠. 있지만은 현대화된 군, 대한민국의 군은 그러면 임시정부 때 활동했던 임시정부 때 독립군이 편성이 됐고 나중에 강복군이 편성됐기 때문에 독립군과 강복군이 그 뿌리로 해야 된다는 네.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다시 재조명이 된 것이고 예. 그래서 18년에 독립 전쟁을 했던 봉오동 전투의 영웅부터 청산리 전투에서 조명이 되면서 5인의 흉상이 우리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배움을 주겠다 해서 근데 이걸 설치된 것이죠. 근데 이걸 왜 지금 이제 그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구차한 것이죠. 논리는 지금 이종섭 장관 말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 공산당과 싸워야 하는 장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산당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는 교정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옮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반헌법 정신이고요. 역사를 부인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시류에 편성한 어떤 정치 군인들의 행태가 아닌가 하고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서 문제라고 한다면 홍범도 장군은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해가지고 네. 아마 그 이제 말년 아마 극장 경비인가 네, 이걸로 그렇죠. 이제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제가 그렇게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핍박받은 역사는 그럼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공산당에서 핍박받은 그 인생. 홍범도 장군께서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 당시인 1962년에 건국훈장을 수여했고요. 네. 또 노태우 정부 때부터 유해라도 송환을 해서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 김영삼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함 중에 네. 홍범도함이라고 이름 붙인 전함이 있죠. 네, 그렇죠. 그게 2016년이라면서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예. 잠수함 중에 이름을 홍범도함으로 해서 진술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홍범도 장군의 그 훌륭함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움직임이 역사 지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육사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뒤에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고 봐야 그 됩니까? 뒤에 당연히 국방부와 보훈부와 대통령실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대통령실까지 있다고 네, 봅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예. 이것을 설치할 당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설치됐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네. 설치할 설치할 때는 육사에도 교수부에 사학과가 있고 전사학과가 있어요. 네, 네. 이런 교수들이 엄청난 검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국방부와 그 당시 보훈처의 허락을 맡아서 네. 설치했습니다. 예. 역사적인 인물을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훈처까지 갔었습니까? 네, 했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네. 그의 졸업식에는 그 앞에서 네. 행사까지 했어요. 그래 그 당시도 국방부, 보훈처, 대통령실까지 다 관여를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것은 군의 뿌리를
뿌리와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려면 또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구조상 네. 뭐 국방부, 보훈부, 대통령께서 아마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네. 구조상의 문제라고 치고 네. 속칭 총대를 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육사 교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육사 교장이 국방부 장관 답변은 육사 교장이 육사에서 자체 TF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조형물을 재정비하는 TF를 작년 말에 만들어서 작업을 했다 하고 하니까 총대를 당연히 육사 교장이 지고 하는 육사 것이죠. 교장이 어떤 사람인데요? 후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은 저는 이 친구 개인적으로는 훌륭해요. 하지만은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관리센터장을 하다가 대통령실에 있었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3스타로 진급하면서 육사 교장으로 작년 말에 갔어요. 예. 그것도 이제 늦게 그 동기 잠깐만요. 작년 말에 갔는데 TF도 작년 말에 꾸려졌다면서요? 예, 그러면 작년 11월에 가서 꾸렸던 걸로 가자마자 봐요. 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TF를? 그것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예. 친일을 넘어서 찬일 정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일? 예. 일본어 얘기면 뭐든지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명목하에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도 일본 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고 가장 우리 건강과 관계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이렇게 일본을 동조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 개선의 이런 시류에 맞추어서 예.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장군이 육사 교장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통상 이런 경우를 정치군인이라고 해요.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육사 같은 데는 육군사관학교는 정치에 쟁점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카데미잖아요. 순수 학문을 하고 순수 군인을 키우는데 정치의 소용돌이에 이렇게 휘몰아치게 만든 그 육사 교장이라든가 현재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형태는 아주 비판마다 마땅한 것이죠. 일단 육군사관학교장으로 부임한 게 이 작년 12월 7일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럼 가자마자 해서 이제 이전 TF를 꾸렸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어느 정도로까지 여기에 개입했다고 혹시 보십니까? 저는 이종섭 장관하고 같이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 국방위에서 질의를 했을 때 예. 이종섭 그때 예상 질의도 안 준 상태였어요. 그날 신문에 났기 때문에 하도 의아해서 신문 내용을 바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종섭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작년 12월 말에 TF가 구성이 됐고 무슨 정비 사업으로 했고 예. 독립기념관으로 보내려고 한다. 예. 왜 하는 이유까지 예. 아마 그 육사에서 여러 번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지 않고는 갑자기 질문했는데 이 정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국방부, 보훈부 다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예. 느꼈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위기관리센터장을 쭉 해갖고 그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온 것 같은데요. 아니죠.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에 위기관리센터장을 하다가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임을 했어요. 유임. 예.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더, 한 6개월인가 더 하고 이제 다른 보직을 갔었고 갔다가 그다음 윤석열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위기관리센터장으로 다시 보직이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육사 안의 분위기를 혹시 좀 파악을 하셨어요? 육사 동문들이나 육사 안의 분위기는 되게 격양돼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왜 육사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정치 쟁점화로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문들이 많이 우려합니다. 네. 저도 우려하고요. 신군부가 사실은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해서 네. 만들어지고 연줄이 그렇게 다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육사는 늘 사실은 순수한 조직이잖아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예. 하면서 예. 정치에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꾸 정치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군은 공산당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침략하는 어떤 나라하고도 싸우는 겁니다. 만약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지만 독도를 침탈하면 싸우는 것이고 어휴, 공산당 땅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한미 동맹이 중요한 미국도 만약 우리 주권을 침해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지엽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얘기는 육사가 창설되면서 군이 창설된 이후만 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건시안적이죠. 5천 년 역사를 다 조명해야 되는 것이고 예. 특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군은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군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육사가 생도들이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게 좀 어떻게 뭐 그 백지화 철회 네. 이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세요? 저는 백지화해야 된다고 보고 예.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도 민주당이 이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직 국방부는 네.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아직 못 들으셨고요. 네, 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실 국방부 장관실 앞에도 독립운동 영웅들 흉상들이 있어요. 홍범도 장군님도 거기에 있는 걸로 아는데 한독은 육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 지우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독립전쟁 때 영웅들을 기리고 이런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문제 좀 모신 김에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무산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군 검찰이 바로 오늘 날짜로 출석을 하라 이렇게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 움직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지금 검찰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최초에 군 검찰이 신뢰를 지금 잃은 상태거든요. 왜냐 처음에 무엇을 입건했습니까? 집단항명 수괴죄로 네, 수괴. 해병대 맞아요. 수사단장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그걸 낮추어서 조사해보니 이게 아닌 겁네. 그래서 집단항명 수괴죄를 건 것도 너무나 어이없어요. 3명이 전화를 안 받아서 모의하는지 알고 집단항명 수괴죄로 걸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그거였습니까? 네, 제가 전화 안 받았다는 이유? 국방부에서 국방위에서 장관한테 물었더니 그것 때문에 걸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집단항명 수괴죄는 내란이나 반란 때나 주로 적용되는 건데 전화 안 받았다고 모의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도 이게 아닌갑네 하고 항명죄로 낮추고 나머지 2명은 그냥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속칭 요즘 그 이제 메신저 있잖아요. 네. 메신저 읽고 그 답 안 하면 이제 그 속칭 씹는다고 하는데 네. 다 항명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윗사람이 보낸 메신저. 국방위 전체에서 뒤에 장병들한테 확실히 얘기해서 상관 전화 잘 받아라. 잘못 받으면 걸린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수사 심의위원회에서도 50대 50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을 못 냈겠죠. 네, 제대로 결론을 못 냈고 거기에서도 수사를 해야 안 된다는 분위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국민적인 여론도 이건 아니라라고 보지 않습니까? 국방위에서도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 속에 군 검찰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까? 네.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네. 항명죄 그래서 집단항명 수괴죄였다가 나중에 항명으로 바꿨잖아요. 네. 항명 자체도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수사단장은 할 만큼 했습니다. 결재 다 맡았고 또 외압이 있을 때도 건전한 보고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직권남용죄가 걸립니다 하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건의를 하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든 군에서든 정확히 보류하라고 하는 지시가 불명확해요. 문서로 한 것이 아니고 주장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재판으로 갖고 가도 재판에서 항명으로 가기는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난주 국방위에서 제기하신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실 안보실 말이에요. 네. 안보실이 처음에는 이 수사 결과 브리핑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걸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브리핑 자료만이 아니라 수사 계획서, 사건 인계서 등도 요청을 했다. 네.
이 점을 제기를 하셨죠. 네. 확인된 사실입니까? 네, 확인을 했죠. 제가 제보를 21일 날 그러니까 19일 날 최상병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수사가 들어갔는데 네. 조사가 네. 21일 날 대통령 안보실에 파견돼 있는 해병대 김모 대령이 해병대에 요구해서 수사 계획서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방부장 그 해병대 사령관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그 수사 초기부터 국방 그 대통령실 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던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수사 거죠. 개입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입니까? 법에 저촉됩니다. 어떤 왜냐하면은 예.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예. 그 7조에는 예. 3대 범죄에 한해서는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지휘감독 권한은 있지만은 네.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네. 그 말은 지휘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번에 강력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라. 아니면 해병대 수사단에 하라. 이거는 지휘권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사에 한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는데 지금 수사에 대해서도 간섭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근데 않습니까? 만약에 안보실에서 우리는 그 문서만 봤지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예. 수사에 관여하는 거죠. 왜 수사 계획서를 왜 봅니까? 그리고 왜 또 수사 결과를 그 또 제공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파악하면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밑에 예하부대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느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성근 그 해병대 제1사단장 있잖아요. 이 사람을 비롯한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짧게 한 말씀 주신다면. 그것도 이제 참 실제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을 빼기 위해서 뭐 이런 예. 의혹이 있었는데 조사본부에서 한 것은 그것이 기정사실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로 가늠하고 싶어요. 실제 그것이 아주 대통령실 그 최고 윗선에서 관여를 하니까 예. 이러한 형태들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자신의 어떤 그 보직을 계속 수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죠. 최초에는 업무 배제를 시켰어요, 사실은. 그 해병대 사령관이. 예. 그런데 다시 복귀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운영위가 또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운영위원이라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좀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건데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